목차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목 학습 기회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말씀은 윤활장치입니다. 윤활장치. 그래서 윤활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윤활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활장치 구성 부품들이 무엇이 있는 것이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일단 윤활장치입니다. 윤활의 목적은 첫 번째, 윤활장치는 냉진 내부의 각 윤활부에 오일을 공급하여 마찰을 감소시키고 마모를 방지시키며 마찰 부분의 열이나 피스톤의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냉각작용을 해주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각 운동 부분에 마찰을 감소시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편하냐면, 우리가 겨울철에 목욕을 하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손등을 서로 비비면 어떻게 돼요? 마찰들이 생기죠. 저항이 많이 생기죠. 열도 생기고. 근데 거기다가 손에다가 어떻게 돼요?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면 매끈매끈해져. 저항이 적게 걸리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오일 자체도 이렇게 마찰을 줄여서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찰 손실을 최소화하여 기계 효율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찰에는 뭐 이런 고체 마찰이 있고요. 고체 마찰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계 마찰도 있고요. 유체 마찰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이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이거죠. 윤활유의 작용. 중요합니다. 여기 윤활유 작용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마작용, 강인한 유막을 형성하여 마찰 및 자, 감마라는 얘기는 마찰하고 마멸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방지하는 역할을 감마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찰, 마멸,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할 때 그냥 감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밀봉작용,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해, 새는 것을 방지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 냉각작용, 방열을 하여 소결을 방지한다. 열을 빨리빨리 어떻게 돼요? 방출해야 되겠죠. 세척작용, 우리가 피스톤 속에 피스톤이래요.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쇳가루라든가 이런 찌꺼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안에 카본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흡수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응력 분산작용, 응력 분산작용은 극부적인 압력을 오일 전체에 분산시켜 평균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공구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방청작용은 뭐 수분으로부터 녹을 방지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윤활유의 분류에는 세 분류가 있고요. 자, 세 분류는 여기 미국 자동차 기술 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점도에 따라서 분류해 놨는데요. 세 번호로 그 점도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세 번호가 클수록 점도가 높은, 자, 이 세 번호가 클수록 점도가 높은 오일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잡으면, 겨울철 엔진 오일은 기온이 낮아서 오일의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점도에, 점도 낮은 걸 써야 되겠죠.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낮은 거니까 이거겠지, 이런 거. 이런 거. 5W, 10W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봄, 가을은 3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용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니까 예전에는 제가 아주 한 20년 전에 20년 더 된 얘기죠. 그때는 겨울, 봄, 가을, 겨울 이때 이걸 오일에 따라서 갈아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 범용, 그래서 전계절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4계절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OW, W가 보통 이게 4계절장입니다. 4계절. OW20, 뭐 10W30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쇠에서 나오다 보니까 또 APA, 석유협회에서도 운전 조건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용은 ML, MM, MS 이렇게 나오고 디젤 엔진은 DG, DM,
DS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기관용 보면 ML은 가장 좋은 조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MM은 중간 조건, MS는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합니다. 그다음 디젤 기관용 오일에서는 DG, 가장 좋은 조건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DM, 중간 운전 조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TS, 가장 가혹한 운전 조건에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유협회에서 이 기준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쇠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협회에서는 또 다시 다른 걸 만들었죠. 새로운 기호를. 그래서 쇠의 신분류가 또 나옵니다. 쇠의 신분류가 여기도 SA, SB, SC, SD, SE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학생들 오일을 어떻게 갈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일을 사서 보면 그 앞에 S, 뭐 ML까지 한번 지금 있을 거예요. ML인가?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여기 가솔린 같은 경우는 지금 SL인가 SM 뭐 이렇게 나가 있어요. 숫자가 밑으로 쭉 지금 SA에서부터 쭉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오일이 좋은 거죠. 가혹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숫자는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가죠. 밑으로 이렇게 엔진 오일 숫자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A 뭐 좋은 조건이고 SB 중간 조건, SCD는 고온 9번 가솔린 엔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디젤 기관용은 CA, CB, CC, CD 이렇게 나갑니다.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API는 DG, DM, DS 이렇게 나가고 이 기호가 학생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헷갈리는데요.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꾸 보고 혹시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가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꼭 외우고 있어야 될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 문제. 자, 이제 엔진 오일 구비 조건들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에 어떤 구비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점도 지수가 커 온도와 점도와의 관계가 적당할 것. 점도 지수가 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점도 지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밑에 나와 있네. 점도 지수 여기. 자, 점도 지수는 오히려 점도를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내려지면 점도가 높아지는 성질인데 이 변화의 정도를 수치로 표시하고 그래서 점도 지수가 높은 오일일수록 점도 변화가 작다죠. 그래서 이게 끈끈한 성질입니다. 끈끈한 성질. 그러니까 엔진을 만졌을 때 이게 손에서 이렇게 묻혀서 만졌을 때 이게 끈적끈적한 성질을 그걸 숫자로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점도 지수고요. 그다음에 인하점, 발화점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하점, 인위적으로 불꽃을 갖다 대서 불이 붙는 거고요. 발화점은 그냥 내비뒀을 때 자연스럽게 불이 붙는 온도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낮아버리면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열이 생겼다고 해서 불이 나면 안 되겠죠. 그때 이런 건 다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이나 오일의 막을 형성할 거예요. 유선이 좋아야 되고요. 응거점 어느 점입니다. 겨울철에 날씨 추우면 얼마 안 되겠죠. 이게 낮을 거. 비중감 물과 비죠. 기름과의 비인데 점도가 적당한 비중과 점도가 적당한 거. 기포 발생의 카본 생성에 대한 저항력이 클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윤활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산식입니다. 비산식은 오일 펌프가 없습니다. 펌프가 없어서 커넥터도 대담부에 부착된 주걱 같은 게 좀 주걱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주걱이 아니고요. 조그맣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오일팬이 내 오일을 크랭크 쪽에 회전할 때 원심력으로 퍼올린 게 아니라 탁 회전을 크랭크 쪽에 회전하면서 오일이 밑에 있으니까 그 오일을 잠기면서 이제 치는 거죠. 돌 때. 그래서 쳐서 윤활하는 방식입니다.
뿌려주는 방식이며 구조는 간단하나 오일 공급이 고르지 못하여 실린더 수가 많은 엔진에서는 부적합해요. 그래서 요거는 비싼식으로는 안 쓰고 있죠. 압송식 이게 펌프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오일 펌프로 오일을 흡수하여 압력을 가한 다음 각 윤활 부분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보통 압력이 2에서 한 3 정도 이 정도입니다. 디젤은 3에서 한 4 정도. 자, 비상 압송식은 비상 압송식은 비상과 비상 압송식을 조합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크랭축과 캠축 베어링, 밸브 개폐기구 등에서 압송식으로 공급, 실린더 벽, 피스톤 링과 핀 등의 커넥팅도 대담부에서 뿌려지는 오일로 윤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인데요. 펌프가 여기를 보시면 오일 여기 쪽에 펌프가 이렇게 서죠. 오일 펌프가 이렇게. 밑에 맨 하단에 있는 이게 오일팬이죠. 오일팬. 그 다음에 오일 냉각기 여기 그렇게 냉각기 이렇게 있어요. 압력 조절부 일단 나가겠지만 여기 있으면 여기서 압력 조절부 여기서 되는 거. 그 다음에 오일 필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일 필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엔진 공급 장치 구조 기능입니다. 자, 오일팬입니다. 오일팬. 맨 밑에 있는 이거죠. 그래서 엔진오일이 담겨져 있는 용기이며 엔진오일 냉각 제공도 하면 이렇게 냉각 제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그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펌프 스트레이너 여기 있으면 오일 스트레이너라고 했죠. 여기 요거 그래서 오일팬 썸프 내에 오일을 펌프로 유도 이렇게 해서 여기 망이 여기 망이 있어요. 거름망이 얇아. 그냥 우리가 가는 망이 있는데요. 크게 아예 낙엽이나 걸러지지 여기서는 걸러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걸러지는 게 별로 없고요. 오일 여과기에서 많이 걸러지겠죠. 자, 이제 오일 펌프입니다. 오일 스테인을 거쳐서 흡입한 후 압력을 가하여 각 윤활 부분으로 압송, 기어 펌프 이런 거는 압송하는데요. 종류는 기어 펌프, 로터리 펌프, 플런저 펌프, 베인 펌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어 펌프입니다. 기어로 되어 있어 서로 기어로 해서 구동 기어가 회전하면서 피동 기어는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펌프 실내에서 진공이 발생하여 오일이 흡입되고 그 사이에 기어 출구 쪽으로 운반되는 배출하는 기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접식 기어고요, 내접식 기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터리 펌프, 플런저 펌프 이건 그냥 종류만 알고 있으면 되고 베인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오일 여과기입니다. 오일 여과기. 오일 여과기 기능은 윤활장치 내 순환한 엔진 오일은 점차로 수분, 카본, 금속 분말, 오일 슬러지 등을 함유하여 오일의 기능이 떨어지므로 오일 통로에 여과기를 두고 이들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오일 필터를 보시면 거꾸로 알고 계세요. 오일이 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출구면 가운데는 출구에 오일 출구.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면 옆으로 들어가면 옆으로 들어가서 쭉 들어서 가운데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렇게 빠져나오는 되는 거. 그래서 오일 속에 속해 있는 금속가루라든가 수분 이런 것들을 여기서 걸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에 지금 한참 한 10여 년 전에는 무교환 오일 엔진 오일이라 해서 차 사갖고 18만 킬로 20만 킬로까지 오일을 안 교환하는 차량도 있었어요. 그런 오일을 판다고 해서. 그 대신 오일 값이 엄청 비쌌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엔진이라는 것은 그래요. 교환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엔진 오일을 넣었어도 어쨌든 피스톤, 금속이 회전하면 쇠와 쇠가 다 금속과 금속이 닿으면 마찰이 생깁니다. 아무리 엔진 오일을 갖다 놓고 마찰을 줄인다 그래도 우리 자동차가 보통 3000rpm 이상 지금 보통 아무리 못해도
뭐 2000 정도는 밟잖아요. 100km 정도 가면 2000rpm 정도 되니까. 하다 보면 저항이 곧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오일을 교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요즘 마찬가지 자동 변속기도 무교환 엔진 오일이 나와요. 무교환이라 해서 하는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무교환이라도 한 10만 킬로 이상 뛰면 한 번은 바꿔주는 것이 차를 오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여가 방식입니다. 오일 여가 방식에는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들이 있습니다. 전류식은 모든 오일을 엔진에서 나오는 모든 오일입니다. 여과기를 거쳐서 엔진에 나온 것을 모두 일로 해서 걸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깨끗한 오일이 되겠죠. 모두 걸르니까요. 그 대신 이 여과기가 막히면 급유가 부족하게 돼요. 여기가 막혀버려요. 이게 막혀버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막히면 급유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과기에 바이패스 통로가 있어요. 바이패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제 분류식입니다. 분류식은 일부는 일단 읽어보고요. 오일펌프에 나온 오일을 일부만을 여과하여 오일팬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윤활 부분을 공급. 여과기를 거쳐지지 않는 오일이 윤활 부분을 공급되면 베어링 손상될 염려가 있다. 깨끗하지는 않죠, 오일이. 자, 여기서 가면 일부는 이렇게 그냥 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윤활부로해서 이렇게 가고요. 일부는 그냥 이렇게 내려와요. 그냥 바로 패스, 이렇게 바로 빠지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샨트식은 오일펌프에서 나온 오일이 일부만 여과된 오일이 오일팬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나머지 여과되지 않은 오일과 윤활 부분에서 합쳐져 윤활 부분에 공급한다라고 됐어요. 여기서 와서 이렇게 와서 일부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일부는 일로 와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자, 유압 조절 밸브입니다. 또는 닐리프 밸브인데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닐리프 밸브, 여기 닐리프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회로 내에 순환하는 유압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유압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유압이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작용. 조정 스크류 주면 유압이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크류들이 여기 있습니다. 스크류가 있는데, 자, 평상시에 오일이 공급이 돼요. 되면 오일이 낮을 때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근데 여기 어디면가 막혀 있어요. 오일 필터가 막혔든지 뭐 통로가 막히면 압이 높아지죠. 그럼 이 스프링 힘을 어떻게 돼요? 얘보다 세니까 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이 레이프 플런저를 뒤로 밀어요. 이 뒤로 밀어 올려서 오일이 오일팬으로 여기 좀 글씨가 오일팬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일팬 빠져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유압 조절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압이 낮아지면 다시 스프링 힘에 의해서 이렇게 닫힙니다. 여기가 닫혀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오일은 일로 안 빠지고 바이패스 쪽으로 안 빠지고 일로 그냥 쭉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압 장치에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 및 낮아지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엔진의 온도가 낮아 오일의 점도가 높아. 오일의 점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저항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잘 안 흘러가니까 유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윤활회로 일부가 막혔다. 막히면 어떻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혈압이 올라가 동맥경화가 터지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 여기 통로가 막히면 유압이 올라간다는 거.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 장력이 너무 세다. 방금 전에 본 유압 스프링이 너무 세면 어떻게 돼요? 압이 와도 뒤로 후퇴가 안 되니까 압이 앞에 잔압이 그 안에 라인 안에 압력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오일 여과기가 막혔다. 막히면 어떻게 돼요? 오일이 잘 통과가 안 되니까 높아지겠죠. 자, 이제 반대로 낮아지는 원인은 크랭축 캠축 베어링과 과다 마멜로 인해 오일가, 자, 크랭축 같은 경우는 메인 베어링이 있잖아요. 거기서 돌고 있는데
거기에 마모가 많다 그러면 그 사이로 어떻게 오일이 공급이 되더라도 오일이 옆으로 다 새겠죠. 그 다음 오일 펌프의 마멜 또는 윤활 회로에서 오일이 누출이 됐을 때 누출되면 윤활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죠. 오일팬은 오일량이 부족하다. 그럼 오일이 부족하면 갈 수 있는 양이 적으니까 당연히 낮아지겠고요. 유압조절배 장력 스프링이 약하다. 약하면 아까 장력이 세면 압력이 높아지면 반대로 얘는 너무 또 낮으면 또 낮은 압력에서 열리게 버리겠죠. 그다음 엔진 오일이 연료 등으로 현저하게 희석되었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점도가 너무 낮다. 아까 점도가 높으면 저항이 많이 걸려서 압력이 올라간다는데 여기는 반대로 엔진 오일 점도가 너무 낮은 걸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유면 표시기. 그래서 우리가 일명 오일 레벨 게이지라고 하죠. 유면 표시기라도 하지만 오일 레벨 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니멈 또는 여기 보면 맥시멈, 원래 맥시멈이 있습니다. 맥시멈 미니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풀선, 로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맥시멈 미니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선보다 높으면 많은 양의 오일이 실린더에 뿌려져 오일이 연소가 됩니다. 그다음 반대로 L선보다 훨씬 낮으면 오일이 공급의 부족으로 윤활이 불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윤활유는 어디 근처에 있어야 되냐면 풀선 근처에 아니면 맥시멈 근처에 여기쯤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근처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점검하는 방법은 자동차를 일단 평탄한 지역에다 주차를 하고요. 엔진 시동을 하여 정상 운전 온도가 되도록 워밍업 시킨 후 엔진을 정지한다. 한 몇 분 대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면 표시기를 빼내. 오일 레벨 게이지죠. 유면 표시기를 빼내 묻은 오일을 깨끗이 닦아. 천이나 뭐 휴지 같은 거 깨끗이 닦아야 돼요. 다시 끼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유면 표시기를 빼내 오일이 묻은 양을 F와 로선의 중간에 이건 예전이고 요즘은 풀선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오일량을 점검할 때는 점도와 함께 점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크랭크 케이스 환기 장치라는 얘기는 전에 듣면 피스톤하고 실린더 간극이 크면 압축하거나 폭발할 때 그 사이로 어떻게 가스가 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미연소가스 또는 연소가스나 폭발할 때 나오면 연소가스고 압축할 때 나오는 것은 미연소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블로바이에 의한 누설이며 이로 인하여 엔진 오일이 시속되거나 변질되고 오일 안에 슬러지 같은 게 생기겠죠. 그래서 크랭크에스의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환기 장치를 둡니다. 그래서 오일을 그러니까 나온 혼합가스를 태워버리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캐니스터라든가 이런 데 포집해서 연소시 쪽으로 흡기다긴 쪽으로 해서 다시 연소를 시킵니다. 반대 오일 냉각기입니다. 오일 냉각기는 엔진 오일의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낮아져 윤활 성능이 떨어지고 또 저온에서는 점도가 높아져 윤활 부분에 충분한 양의 오일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일을 항상 일정한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 그래서 오일이 냉각기를 거쳐 흐를 때 엔진 냉각수 냉각이 되거나 가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 그린 사진이 있었는데요. 오일 냉각기가 있었죠. 오일 냉각기는 같이 엔진 오일도 흐르고 반대에는 냉각수를 같이 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윤활장치 점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점검하는 방법에는 오일 색깔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은색일 때는 심하게 오염된 거고요. 우유색일 때는 냉각수,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색된 거, 회색은 냉각수 이런 것들이 유입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 교환 시 주의사항으로는 엔진에 알맞는 오일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엔진 오일에 놓던 걸 넣어야 되겠죠. 주입할 때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점도가 서로 다른 오일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재생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교환식에 맞춰 교환한다.
교환 시기는 엔진의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나오는 정지 시설 보면 거의 15,000km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요 정도에서 정도 주행마다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한 10,000km에 교환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10,000km에 교환하고 있는데요. 15,000보다 한 10,000km 정도 교환하는 것이 엔진 수명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제라는 것처럼 뭐 6,000에서 한 8,000에 갈면 너무 자주 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오일량을 점검하면서 규정량을 조립한다. 그리고 보충하고 하자 할 때는 유면 표식이 F선, 저 아까 보셨다면 그 풀선 또는 맥시멈 있는 그 선까지 부으셔야 됩니다.